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사가 이제 외교부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거고 굳이 뭐 군 출신이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제 외교부 출신 대사들은 뭐 대부분 다 그 상대 국가의 외교부, 외무부를 이제 상대하는 사람이고요. 방산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국방 상황을 알아야 돼서 또 무기의 실수요처인 그 나라 국방 관계자 군인들하고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외교부 공무원이 수요처 사람들하고 상대하는데 그 제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종섭 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도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 외교부에서 나가는 이제 전문직 대사들도 아무래도 뭐 국가끼리 연계하는 일은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무기를 실제로 그 무기 매입을 결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장관이 직접 또 군인들이 직접 폴란드 측하고 얘기를 이제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란 전쟁 때 그 천궁2 이런 거를 이제 UAE에 많이 수출했다고 나오지만 그 사우디하고 UAE도 그 바로 그런 중요한 방산 문제 때문에 이제 저희 정부에서는 그 임기가 남아 있는 사람을 소환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그냥 보통 한 3년이면 그냥 임기를 전 정부 때 간 사람도 다 그냥 놔뒀는데 그 이제 방산 수출을 해야 되는 중요 국가들인 경우에는 사우디나 UAE 같은 경우는 육군 대장 출신, 육군 중장 출신으로 바꿨고 그리고 이제 이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일본, 한국, 호주에서 이 태평양의 해군 협력이라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하고 호주에는 국방장관이 내각제 국가지만 부총리입니다. 그래서 급수도 상당히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외교관이 가서는 좀 일을 해나기가 그 수요처에다가 설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종섭 장관이 결국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뭐 하도 이제 마타도에 시달려서 그만둬가지고 그 다음에 방산 수출 실무 경험은 없지만 역시 해군 참모총장 출신을 후임 대사로 또 지명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예, 변호인께서 증거조사 의견 말씀하시죠. 예, 오늘 그 조금 전에 제출해드린 그 의견서 내용 하나씩 제시하면서 서정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순번 6번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그 이 기사 보시면 2023년 9월 13일자 기사입니다. 즉 문제된 인사보다 상당히 앞선 시점 보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장관의 방산 수출과 군사 외교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사임 직후부터 이미 방산 수요가 큰 국가에 대사 또는 대통령 특사로 보내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즉 호주 대사 임명은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방산 협력이라는 외교 안보적 필요부터 일찌감치 검토되어 온 사안입니다. 다음 자료는 대통령 대변인실이 2024년 3월 대변인실이 직접 낸 언론 공지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발탁이 한미-호주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을 위한 적임자 발탁이라는 점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지에는 공수처가 고발 이후에 6개월 동안 이종섭 전 장관을 단 한 차례도 소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종섭 전 장관은 출국 전에 공수처에 출석해서 스스로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공수처도 다음 기일에 준비가 되면 소환하겠다 해서 사실상 출국에 이의가 없었다는 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도피할 의사나 도피를 도울 의사가 있었다면 나올 수 없는 경위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문서는 외교부가 2025년 7월 회신한 공문입니다. 그 특검은 이 문서를 가지고 사실상 현재와는 무관하고 이렇게 이종섭 전 장관과 유사한 사례는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데 이 문서에서 보셔야 될 핵심은 이종섭 전 장관 후임
역시 군 출신 인사인 심승섭 전 해군 참모총장을 특임 공관장으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어떤 분들이 대사로 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호주가 외교 안보, 특히 방산 수출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로 급격히 부상되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라는 취지입니다. 특검 주장의 전제는 군 출신 인사를 호주 대사로 보낸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따라서 이종섭을 도피시키려는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후임 대사 역시 군 출신 인사였다면 이거는 특정인을 빼돌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호주라는 방산 파트너국에 대한 일관된 인사 정책이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관련 기사입니다. 이렇게 그 호주 대사에 이종섭 전 장관 후임으로 심승섭 전 해군 참모총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실제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여기 기사 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호주 대사직에 군 출신 인사를 잇따라 지명한 것은 국방 방위산업 협력 강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호주는 한국 방위산업 수출의 주요 대상 국가다. 호주는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 국산 무기를 도입했고 향후 국방 투자 증대를 예고한 상태다. 우리 방산업체들은 호주에 잠수함, 수상함 수출과 호주 방산 조선업체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리하면 이종섭 전 장관 임명은 그 한 사람에 국한된 예외가 아니라 호주를 핵심 방산 파트너로 두고 군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파견해온 정책의 일부였습니다. 임명의 목적이 방산에 있었다는 점이 후임 인사로까지 일관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피고인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관련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4년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피고인 스스로 호주 대사 임명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여기 발언 내용을 보시면 그 임명 이유 자체가 방산 안보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호주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유일하게 외교 국방 2+2 회담을 하는 나라입니다. 저희 방산 수출과 관련해 보더라도 K9, K2, 레드백 이런 무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호주 해군에 막대한 규모의 함정 수주권이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이 방산 수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실 이종섭 전 장관이 이렇게 방산 수출을 통해서 큰 성과를 냈고, 그러니까 그런 점을 높이 사서 호주 대사로 임명했던 겁니다. 그 관련 기사를 보시면 이종섭 전 장관이 재직했던 2022년, 2023년에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노력, 그리고 방산 수출 200만 달러 수출, 이런 노력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을 방위산업 기틀 마련에 큰 혁혁항공이 있다. 그래서 향후 중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국방장관 사임 직후인 9월 13일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언론에 공개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은 호주 대사 인사가 방산 수출과 안보 협력이라는 국익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명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시종 일관되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련자들 진술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태열 외교부 장관 진술입니다. 조태열 장관은 특검 조사에서 대통령이 호주를 안보 파트너로 중요하게 여겼다. 레드백 장갑차 수출과 호위함 수주 같은 대형 방산 프로젝트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외교 국방 2+2 회의를 하는 나라가 미국과 호주뿐이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임명 동기가 방산 안보였다는 점을 주무장관이 확인해 준 겁니다. 다음은 조태용 안보실장 진술입니다. 조태용 실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2022년 호주에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수출했다. 외교 안보 2+2 회의를 하는 나라는 사실은 미국과 호주뿐이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호주에서 대사를 해서 호주 사정을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외교 안보 2+2 회의를 하는 나라가 미국과 호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 분야에서도 중요성이 높은 국가였고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높은 국가였다. 때문에 국방 쪽 전문가를 대사로 보낸다고 하면 호주가 타당성이 있는 후보지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2023년 9월경 대통령께서 공관적으로 보내기 어디가 좋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호주를 말씀드렸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다음으로 장호진 외교부 차관 진술입니다. 장호진 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것은 방산이었고 방산협력이 중요해서 방산 잘 아는 사람 보낸다고 했는데 이종섭 전에도 특임대사가 간 적이 있습니다. 호주는 미국,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큰 축입니다. 이렇게 그 안보를 총괄하는 인사뿐만 아니라 장관, 실장, 차관, 즉 외교라인 인사 전체의 진술이 일관됩니다. 일관되게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이유는 이런 외교 안보 방산 협력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런 일치된 진술 앞에서 수사 차단 목적이라는 추론은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태용 안보실장 진술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이제 2회 특검 조사에서 피고인은 전임 호주 대사의 정년이 언제인지와 같은 그런 세세한 사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특검이 주장하시는 걸 보면 대통령의 지위에서 모든 걸 다 조사받고 모든 세세한 걸 다 지시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은 사실은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내자라고 해서 거기에 합의가 되면 사실 그걸로 사실 본인의 지시는 끝난 것이고 이후에 그 인사 검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출입국 출국 금지 해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고 그렇게 그 권한을 행사할 사안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장님, 요거는 좀 사실하고 달라서 요 조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태용 전 안보실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주요 4개국 제외하고는 그 임기가 남은 대사를 미리 소환한 적이 없는데 호주 대사는 현재 있는 사람이 12월 31일이 정년이기 때문에 이제 더 시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혜택을 주는 거고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이 이제 추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조태용 안보실장도 얘기하기를 전임 호주 대사 정년이 2023년 12월 말까지란 사실을 이제 윤 대통령이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가능성도 많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세세한 사정은 통상은 잘 보고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출금 해제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 관련 보고 출입국 심사과에서 작성한 이 보고서 1페이지를 보시면 이종섭 본인에게 출국 금지 사실이 전혀 이제 통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출국 금지는 사실은 3개월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개월간은 통지 유예가 가능하고 3개월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수처에서는 애초에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주소 불상으로 기재를 하는 편법을 써서 출국 금지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편법을 쓰지 않고 주소를 제대로 기재했다면 사실은 3월 초에는 이종섭 전 장관에게 출국 금지 사실은 통지되었을 겁니다. 그럼 당시와 같은 혼란은 애초에 없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관련 문서 2페이지입니다. 공수처는 여기에 보시면 공수처는 이미 3월 6일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 중이며 추후 조사에 응하겠다는 서류를 남기는 방안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출국 금지에 대해서
이 당시에 이미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KBS의 3월 5일자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는 당일 이종섭 당관 대리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겠다라고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문들을 보시면 공수처 태도가 오락가락 하는데 처음에는 이 출금 해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가 갑자기 3월 6일, 7일 넘어서면서 공식 입장은 안 된다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혼란이 야기된 데는 공수처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종섭 전 장관은 그 출국에 앞서서 공수처 검사와 면담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까지 이미 제출하고 포렌식 절차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이거는 공수처 박상현 검사를 통해서 유선으로 확인된 사안입니다. 도피하려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진해서 휴대폰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도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고요. 따라서 이 정도라면 충분히 출국금지 해제할 수 있는 사안이고 이런 경우에도 출국금지 유지한다면 그게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특검 2회 및 3회 피신조서입니다. 이시원 비서관은 2회 및 3회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종섭 출국금지를 해제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해제를 지시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됩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이 되는 지시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이미 담당 비서관의 진술로 명확히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피신조서입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박성재 장관을 통해서 출국금지 해제를 관철했다 봅니다. 그런데 정작 공모의 대상으로 지목된 박성재 장관 본인은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나 알려준 적도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지시도 없었고 의사연락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공모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출국금지 해제는 법무부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열어서 독립적으로 결정한 행정 절차였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인사 검증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사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임 호주 대사였던 김한중 진술조서입니다. 전임 호주 대사 김한중은 특임 공관장의 경우 자격 심사가 통상 형식적으로 진행된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이종섭에 대한 자격 심사가 형식적이었다는 점을 위법의 근거로 듭니다. 그러나 그 형식성은 이 사건에서만 특별하게 부실하게 처리된 결과가 아니라 정무직인 특임 공관장 심사가 본래 그렇게 운영되어 온 제도의 현실적 운영 방식에 기인합니다. 이 점은 이하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에서도 확인됩니다. 다음은 그 황소진 외교부 인사기획관 진술입니다. 그 인사실무를 총괄한 황소진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는 통상 간이한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그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시면 2005년쯤에 외교부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특임공관장에게 외국어 시험 보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외교부의 순혈주의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때 한번 이렇게 특임공관장들도 영어 검증 자격 받으려고 하다가 문제된 이후로 사실상 특임 공관장에게는 이런 영어 시험 성적 이런 건 요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돼 왔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이 당시부터 20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어 온 그냥 관행을 가지고 지금 특검에서는 무리하게 엮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상당히 이 외교 쪽으로 오래 활동하신 분인데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사는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나 특임의 경우에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반 직업 공관장에게 요구되는 기준이 특임 공관장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임 대사 인선을 일반적 인용과 동일한 잣대로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정무직 인사라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실무 담당자 얘기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은영 당시 외교부 공관위 자격심사위원회 담당자 신은영의 진술입니다. 신은영 역시 역대 특임 공관장이 부적격 결정 받은 사례가 없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제도가 실제 운영되어 온 결과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홍균 외교부 차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임 공관장 자격심사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일반 외무 공무원과 달리 특임 공관자는 기준 요건이 다르기도 하고 또 특임 공관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사실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의를 제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실제 이렇게 몇십 년간 운영이 돼 왔습니다. 결국 담당 실무자부터 장관 차관까지 특임 공관장 심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에서는 진술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이었다는 사정은 위법이 아니라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운영되어 온 현실적 운영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 피신 조서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공관장 인사원칙은 외교부 훈령이지만 대통령의 지시는 헌법상 임명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외교부 훈령을 가지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없다. 대통령 인사권을 훈령으로 제약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특임대사 임명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외교사절 임명권 행사입니다. 내부 행정 규칙인 훈령상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인사권 행사가 곧바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정무직 인사에서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획일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는 헌법상 대통령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피신조서입니다. 이시원 비서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인사검증에 대해서 별도 연락이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마치 피고인이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지시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정작 실무 검증을 책임진 비서관은 그러한 지시도 연락도 없었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인사검증은 관계 부처 고유의 소관 업무고 피고인은 그 구체적 절차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점이 이로써 명확히 확인됩니다. 오늘 보여드린 서증은 변호인의 일반적 주장이 아니라 특검이 직접 수집한 진술과 공적 자료입니다. 그 객관적 증거들이 한결같이 가리키는 결론을 이뤘습니다. 첫째, 호주 대사 임명은 방산, 안보 협력을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을 뿐 범인 도피와 무관합니다. 둘째, 출국 금지 해제는 법무부의 독립적 행정 절차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특임 공관장 자격 심사의 형식성은 제도 본래의 성격 내지 운영 방식이고 피고인은 인사 검증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유죄가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